새로운 걱정거리가 나왔어요. 안 그래도 금리 인상, 양적 긴축 몇 년도를 좀 유사하게 보면 대응이 좀 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최악으로 생각을 해보면 2018년. 2018년은 주식 채권 다 안 된 해였다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2018년 가장 수익이 높은 자산이 뭔가 봤더니 현금이었던. 와, 그러니까 전체 주요 자산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게 뭐 1% 남짓한 이자를 준 은행 예금이 최고의 자산이 되는 해가 2018년이었고요. 또 2016년도 비슷한 게 그때는 또 금리 인상 첫 해, 그러니까 15년 만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처음 금리가 예, 금리가 인상됐을 때는 또 그때는 그래도 그렇게 충격이 크지 않아서 왜냐하면 2016년 브렉시트 하다가 트럼프 당선 등 수많은 일이 있었는데 연말 랠리가 나는 바람에 한마디로 말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하면 벌써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진다. 네. 거기다가 QT 양적 긴축까지 한다. 그러면 양적 긴축이 뭐냐면 연준이 보유한 채권을 시장에서 파는 거거든요. 그런 시기가 출현하게 되면 좀 더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채권도 망가지고 주식도 망가지는 네. 경우들이 종종 출현하는. 그래서 2018년은 그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라고 그 1800포인트까지 한번 장이 2600이 1800까지 30% 정도 시장이 그냥 한 방에 무너지는 그런 장을 우리가 한번 본 적도 있었잖아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2018년이 가장 무서웠거든요. 네, 그때 특히 저처럼 자산 배분 좋아하는 사람들도 손실이 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박사님께서도 겁을 준다기보다는 우리가 과거에도 이런 변동성이 있었으니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이렇게. 그렇죠. 또 저희가 연초에 이야기하는 게 다 틀려요. 부끄러운데 이코노미스트 생활 제가 29년 차인데 맞춘 해도 있지만 그건 운이었고 틀린 해가 훨씬 더 많은 게 틀리려고 틀리는 게 아니라 그 해 연초의 분위기와 연말 분위기가 180도까지는 아니어도 한 80도, 70도 달라지는 해가 너무나 많다. 네. 아까 2016년 이야기했잖아요. 내내 그렇게 고생하다 연말에 랠리. 맞습니다. 그러면서 네. 플러스 만들어 버렸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번은 분명히 2016년처럼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아직 뭐 희망은 버릴 필요는 없는 그런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2016년 연초에 중국발 박살 뭐 이러면서 그때 중국이 위에나 평가잖아. 네네네. 사실 지금 올해 그게 걱정이긴 네, 해요. 약간 또 비슷한 비슷해요. 느낌이 똑같아요. 나서 예. 저도 2016년을 생각하면 연초에 엄청 박살났던 기억이 났는데 말씀하신 맞습니다. 연말에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와. 그리고 네. 뭐 우리도 좋았지만 네네. 글로벌 증시가 네. 결국 연초 대비 연말 수익률 플러스를 네. 다 냈죠. 그때 네. 정말 대단한 해가 2016년이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 2017년부터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래서 대박장이 펼쳐지게 됐던 오히려 바닥을 만들어줬던 해가 2016년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직 뭐 우리가 올해 망했어요, 올해 힘들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네. 상반기 분위기는 안 좋은데 하반기에는 한번 기대는 걸어볼 만한 그런 시장일 수도 오히려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극단적으로 포기하기에는 너무 요즘 왜냐면 걱정이 많이 되시니까 걱정되죠. 저도 막상 뉴스만 정말 보고 있으면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다고 주식을 포기하기에는 일부는 가져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는 발을 담궈 놓는 게 저만 해도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전체 중에서 네. 한 30% 가까이는 주식과 주식 관련돼 있는 여러 자산에 여전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런 질문을 받으셨겠지만 금리 인상이 이어서 양적 긴축 시기까지 맞습니다. 돌아왔는데 이러면 기업들 자체한테도 안 좋기만 한 환경인지. 그렇지는 않아요. 네. 이게 좋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금리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기에는 금리가 저 바닥을 치고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에는 이게 굴뚝주가 좋습니다. 또는 뭐 가치주. 근데 저는 밸류라는 표현이 저는 좀 안 맞는 표현 같고 그게 모든 기업들은 다 밸류를 갖고 있지 무슨 그렇죠. 그게 무슨 밸류야. 그냥 이제 저 퍼주, 저 PBR 주식들 그러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 대비해서 싸게 거래되는 저 PBR 또는 저 퍼 기업들이 올해는 적어도 상반기는 좀 힘을 쓰지 않겠나.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막 발생하고 시장 금리가 오른다라는 건 결국 경기가 좋다는 뜻이에요. 이걸 좀 사람들이 인정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한 3% 초반 그리고 물가가 한 2, 3% 그러면 연간 명목 성장률 경제 외형 성장률이 얼마냐면 6% 정도 나오지 않겠어요? 네. 와 이거 엄청난 거죠. 6% 성장이 나오게 되는 시기에 웬만한 기업들은 다 이익이 날 거 아니에요. 또 이익 성장이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불황의 이익이 나는 회사와 호황의 이익이 나는 회사를 하면 당연히 불황에도 이익 나는 회사가 비싸야지. 네. 인정. 뭐 카카오, 예를 들어서 네이버 또는 뭐 게임 회사들, NC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비리비리하지만 2020년에 그 불황의 마이너스 성장에서도 이 회사들은 이익이 났잖아요. 근데 올해는 어떠냐 하면 사실 그 회사도 이익이 나지만 별로 그동안 불황에서 고생했던 회사들도 이익이 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은행. 어마어마한 이익이 나고 있고요. 두 번째 철강, 조선, 화학, 석유
그리고 건자재, 건설. 이 적어도 한 7개 정도 되는 이 업종들은 작년보다 올해 이익이 더 날 거고 잘하면 내년 이익도 올해보다 더 날 것 같거든요. 이런 회사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저평가되는 기업들이다. 저 PBR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회사들은 원래 싼 데다 이익도 나면 이익 성장까지 하면 상대 가치가 매력이 좀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 성장할 때는 싼 거를 우리가 좀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증시에서 수익률 1위 업종이 뭐냐면 리츠였잖아요. 네. 제가 리츠를 많이 갖고 있기 네네네. 때문에 작년에 따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리츠가 2020년 마이너스였거든요. 제가 2020년부터 리츠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데 왜 리츠는 계속 마이너스지? 그리고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야, 이거 오래 오르고 말지 이게 뭐 가겠어? 네. 불황인데 네. 집값이 돼? 재택하는데 꼭 도시에 집을 사야 돼? 이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2021년 딱 되니까 이게 오르는 게 심상치 않고 너무 싸니까 배당 수익률 특히 뭐 REM 이런 거 제가 좋아하는 모기지 리츠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배당 수익률 그러니까 분배금 수익률이 7%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건 살만하다. 이래서 가치주가 작년에 득세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가치주가 좋다 이런 거보다는 시장이 좀 힘들고 그럴 때는 올해 실적 좋은 기업들 저평가된 기업들이 올해는 조금 더 안전해 보이고 오히려. 그리고 또 네. 기회가 닿으면 모멘텀이 생기면 여기서 또 시세가 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작년 한 가을부터는 시장의 색깔이 성장주 일변도에서 이제는 가치주 쪽으로 조금씩 색깔이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매운 짬뽕만 좋아했는데 왜 힘들고 네.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거 먹잖아요. 오, 근데 이제 작년부터는 달달한 짜장면도 다른 것도. 그러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 뭐 꼭 그게 성장주가 나쁘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성장주는 많이 오른 데다 원래 성장주는 비싸니까 많이 오른 데다가 상대적으로 가치주의 매력도 좀 올라오는 시기에는 좀 분산해서 투자하는 전략이 어떠냐?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너무너무 좋은 거 아는데 반도체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부터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했던 회사가 하나 있죠. S-오일이라고 옛날 섹시 오일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아무도 안 쳐다보는 그런 회사들 네. 또는 뭐 SK이노라든가 네, 포스코라든가 우리가 옛날에 되게 좋아했었던 기업들인데 물론 뭐 이 회사를 사라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회사들이 뭔가 보면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느냐. 그래서 성장주 일변도 또 나스닥 일변도 또는 레버리지가 좀 있는 주식들 일변도에 대한 어떤 그런 왜냐하면 부채가 있으면 레버리지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기업들은 이 살아남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게 자산이 엄청 많아서 순자산이고 순부채가 거의 마이너스죠. 그런 기업들이라 레버리지는 좀 덜하지만 대신 올해 이익은 잘 나고 또 주주들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과거에 했던 기업들이니까 특히 뭐 S-오일 같으면 배당 엄청 많이 줬었죠. 그런 회사들이 조금씩 살아날 때는 좀 쳐다보자 이런 쪽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소위 경기 박살 났을 때는 이제 성장이 희소하니까 딱 그 소수의 종목들이 집중됐던 것 같아요. 한국도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것. BBI지? 네, 소위 가는 놈만 가는. 그리고 뭐 네. 미국은 또 아크 혁신. 그래서 R&D 투자가 많은 회사들을 이제 혁신주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런 회사들을 아크 이노베이션이 많이 담았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때도 혁신이고 지금도 혁신 기업인데 왜 아크 이노베이션이 담은 주식들이 주가가 한 40% 50% 빠졌는가? 테슬라가 버티고 있는데도 아크 이노베이션 ETF 가격이 그렇게 폭락한 건 캐시우드가 종목을 구르는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니라 캐시우드가 시장을 보는 눈은 똑같지만 시장이 혁신 기업 좋은데 올해는 이익 나는 회사도 많고 또 이렇게 싼데 우리들 표현으로 이렇게 절어 있는 회사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서 작년부터 좀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저도 이런 얘기를 다뤄봤는데 굴뚝주 투자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분산. 이번에 예를 들어서 제 사례니까 여러분 비웃으세요. 제가 건설주 좋아하거든요. 작년부터 건설주 좀 네. 조금 샀어요. 조금. 보초병 보냈는데 보초병 연락이 끊겼어요. 구출벽은 안 보냈어요. 아니요, 생각이 없어요. 그죠? 뭐 많잖아요. 우리나라 건설사들, 네, 현대건설, 자이 뭐 등등 우리나라 수많은 좋은 건설사들이 작년보다 올해 가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다들 믿고 있지만 주가는 작년 하반기 올해 초에 완전히 박살나는 건 맞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경기 민감주, 경기 순환주 투자는 싸다 이거 하나만으로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난이도 있는 기업들이라서 투자자들 특히 2020년부터 시장에 새로 뛰어드신 분들은 쳐다보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건 이해해요. 다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럼 건설도 좀 샀으면 은행도 같이 좀 사고 은행도 샀으면 굴뚝주 중에 화학, 철강도 예를 들어서 n분의 1에서 좀 샀다.
그러면 건설에서 좀 깨먹었지만 딴 데서는 해서 지금 따뜻할 거 아니에요. 게다가 뭐 다음 달에 또 이사회도 열리고 하면 이 회사들 중에 주주들한테 그동안 고생했는데 배당하겠다, 또는 자사주 매입해서 우리 소각하겠다, 뭐 이런 회사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혹시 제가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시장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고 하셨는데 그 색깔 변화가 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물론 많은 것들을 봐야겠지만 미국 기준으로는 뭐 10년 금리 이런 거 10년 금리도 좋고, 특히 그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네. 그냥 검색하세요. 10 한 칸 띄고 네. BEI 구글링 하시면 바로 그 인플레이션 기대를 뽑아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요새 네. 그 인플레이션 기대가 조금은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전히 가치주가 유망하다. 근데 이제 그 인플레이션 기대가 꺾이는 징후가 나오기 시작하고, 특히 뭐 전 고점보다 낮아졌다,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고점이 낮아지는 신호가 보인다 그러면 다시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쪽으로도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또 골디락스가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이 주식 저 주식 다 좋은 시기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네. 네,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우리는 아직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예상이 조금은 올라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가치주가 더 유망하다, 그런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은 맞출 수 없겠지만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래도 박사님께서 한 가지 팁을 주신 게 10 띄고 네. BEI. 그렇죠.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의 약자인데 뭐 다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 혹시 모르시겠으면 제 블로그 오시면 제가 또 그런 거 찾는 법 올려놨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그래도 구독자분들이 미국 주식도 많이 겸하고 계셔서 항상 이런 질문 하시거든요.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 올해는 또 미국 주식보다는 신흥국이 더 낫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저는 조금 미국 주식을 더 좋아하는 쪽에서 있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 리츠에서 돈 번 거 조금 빼서, 네. 한국이 워낙 불쌍하니까 요새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2,800대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이제 종가를 봐야 아는 거지만 네. 아무튼 싸다 싶어서 저가 매수하는 거고, 저는 또 자산 배분, 한국 주식, 미국 주식을 둘 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네. 미국은 잘 버티는 편이고, 또 예를 들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번 크게 빠지고 나면 또 그래도 반등도 잘 나오는데 네. 우리는 반등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일단 올해 모멘텀만 어느 쪽으로 힘이 실리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면 올해는 저건 여전히 달러 자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의 모멘텀은 달러가 센데 너무 달러가 강세여서 저는 이제 달러에 투자해놔서 번 돈을 차익을 조금 실현한 정도인 거지 다 팔고 싶지는 않을 정도로.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바닥 치고 오를 때는 한국이 최고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뭐 1,400포인트였나? 그게 3,000, 더블이 1년 만에 더블 나잖아요. 네. 왜냐하면 2021년 초에 3,000이 넘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딱 1년 만에 더블 나는 시장이 거의 없거든요. 이렇게. 증시 전체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오를 때는 한국만큼 좋은 데가 없어서 그럴 때는 한국을 사야 되고요. 반대로 모멘텀이 좀 꺾였다 싶을 때는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좋은 시장이 되는 이유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일단 공모가 너무 많아요. LG 엔솔 저도 좋아 보여요. 보이지만 100조짜리가 저렇게 들어오면 저거 청약 받으려고 다들 보유하던 주식 팔아서 증거금 넣어야 되잖아요. 네. 누군가를 팔아서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이 다 빨려 들어가서 수급이 엉망이, 지금 사실 저는 한국 증시 수급 보면 이래도 이거밖에 안 빠졌나 싶을 정도로 수급이 너무 엉망이다. 이게 첫 번째인데, 비해서 미국은 그 상장 주식 수가 계속 주는, 왜냐하면 IPO로 해가지고 신규 상장 공모 주식들이 막 시장에 들어오는데도 상장돼 있는 주식의 수는 줄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해버리니까. 엄청나네요. 예. 한국은 주식시장에 계속 투자할 기업들이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희석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시장이라면 미국은 상장돼 있던 주식들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자기 회사 주가가 좀 저평가됐다고 생각되면 이익 잘 나고 그러면 사서, 그냥 우리는 또 그걸 뭐 경영권 방어용으로 또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때 그거 다 경영권을 방어하는 용도로 막 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자사주 매입했다 그러면 이러거든요. 저는 이래요, 개인적으로. 뭐 자사주 매입 하나도 호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소각하지 않는 자사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는 너무 많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시장이 모멘텀이 좀 약하고 또 달러가 강세고 이럴 때는 미국장이 대안이 될 수도 있고, 미국장이라고 해서 가서 나스닥만 좀 사지 말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치주도,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BBI지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했었던 굴뚝주들, 은행주들,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놓고 볼 때 시장 그래도 여전히 올해 재미는 없는데 꽤 이게 등락이 있어서 부침이 있어서 요 파도 돈의 흐름에 올라타면 그러니까요. 네. 제 책의 제목입니다. 네. 돈의 흐름에 올라타면 올해도 충분히 수익은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꽤 있는 시장 같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계획을 세우는 게 올해 출렁출렁 많이 할 것 같아가지고 파도를 잘 타면은. 예, 그럼요. 작년이 우리나라 코스피가 거의 제자리 걸음했는데 제 주변에 은퇴, 파이어 하신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큰 돈을 벌어서 야 이제는 뭐 나 주식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라며 주식 졸업하더라고요. 와. 그런 것처럼 작년도 힘들었지만 또 능력 있는 분들에게 네. 기회가 된 것처럼 올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여러분 네. 공부 열심히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신흥국이냐 선진국이냐 역시 달러를 좀 유심히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네. 선진국이다 저는. 일단 2021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2022년에도 좀 달러의 강세가 꺾이지 않는 한은 또 아까 이야기했던 경기의 모멘텀이 갑자기 죽었다가 확 살아나지 않는 한은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경기 모멘텀 그리고 달러 이 두 가지 변수가 바뀌지 않는 한은 여전히 주식은 역시 미국 주식이 더 유망하다 그렇게 봅니다. 구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게 아니 그 소위 가치주, 굴뚝주 할 거면 그냥 잘 알고 익숙한 한국 주식 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달러를 기반으로 한 걸 봤을 때도 환차익까지 노릴 네, 수 있습니다. 환차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으니까 네. 마진이 또 있네요. 또 우리나라 굴뚝주들은 워낙 불황이 길어서 작년에 돈 벌고 올해 돈 번다고 해서 주주 보상이 바로 나올지는 불확실한 면이 조금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앱슨 모바일 같은 애들은 작년 실적 좋아지니까 바로 배당을 네, 재개하고 바로 올려주고 올리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랑 주주들을 대하는 태도가 주친하죠. 그쪽 주식들은 확실히 다르다. 네. 그런 걸 생각하시면 저는 가치주 투자를 하더라도 미국 가치주가 더 그러네요. 좀 약간 더 매력 있지 않냐. 아 그리고 이번에 새로 책이 나왔잖아요. 이번 책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스위칭 전략이라는 네. 거였습니다. 리밸런싱 들어보셨죠? 그죠? 이게 뭐냐면 5대5로 원화의 5, 미국 달러의 5를 투자를 해놨는데 작년 같은 해는 4대 6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100억을 투자했는데 한국 40억, 미국 60억이 됐어요. 네. 이건 평가 네. 이익을 포함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을 10억 팔아서 한국 주식이나 채권을 10억 사는 이게 리밸런싱이죠. 근데 요거를 좀 재밌게 하는 방법이 없나? 너무너무 쉬운 전략 하나만 가르쳐드리자면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이 3달 연속 네. 늘어나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안 그래도 제가 그래서요 책에서 3개월을 강조해 주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흥미롭다면서 계속 봤는데 실전으로 어떤 특정 지표가 나왔을 때 한 달 변화만 보고 하면 너무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3개월 연속 오르면 그게 좀 유의미하고 그러니까 그럴 네. 때는 한국 주식이 좋고 아하. 왜냐하면 수출로 먹고 사니까. 반대로 미국의 소매 판매가 3달 연속 둔화됐다. 지금이 그렇죠. 그럴 때는 달러를 좀 가져가고 네. 왜냐하면 이제 약간 둔화되고 이럴 때는 방어력이 미국 자산이 좋으니까. 근데 그게 언제 신호가 났냐면 작년 9월 정도에 났어요. 제 책을 보시면 거기 그 스위칭 한 게 보여요. 맞습니다. 살짝 네. 보여요. 그래서 작년 8월 9월에 달러를 사자 신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달러를 쭉 들고 가는데 좀 더 버틴 거죠. 왜냐하면 리밸런싱에서 이익이 나기 시작하니까 네. 원래 리밸런싱은 5대5가 깨지면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인조이를 한 거죠. 미국 달러가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을 수 있으니까 네. 조금 더 달러를 더 들고 있다가 야 이건 이제 너무 심하게 한 20%가 벌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아유 이건 너무 리스크해 하고 조금 한 네.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서 스테이지 1, 1단계에서는 일단 이런 통계 보는 법 배워서 지금은 달러가 좋아요, 원화가 좋아요를 스위칭하는 것만 감을 잡아도 왜 제가 올해는 달러가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말씀해 주신 김에 미국의 소매 판매 이런 지표들도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어려운 내용일 수 있으니까. 방금도 소매 판매, 미국 소매 판매가 3개월 정도 연속으로 증가하면 네. 좋은 거고. 그렇죠. 우리 주식한테 원화에게 좋은 거고 네. 미국 경기가 좋으면 우리가 더 좋아요. 우리가 수출 비중이 됐다 높아가지고 엄청 큰 나라라서. 네. 네. 지난해 봄에 미국의 소매 판매가 최고치에 달했을 때 한국 수출이 얼마 증가했냐면 46.7% 늘어났거든요. 야. 그러니까 그때 3,300 뚫었을 때가 그때거든요. 그때구나. 네. 그런 식으로 경기 지표들이 좋아지는 게 다 어디에 연동되냐 하면 미국의 소비자 지표에 우리는 연동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난해 연말 12월 달 통계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죠. 네네. 근데 얼마가 나냐면 마이너스가 났죠. 그거는 달러 사라는 신호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인 입장에서 그렇죠? 예, 우리 네. 입장에서 미국이 나쁘면 달러를 사야 되고요. 그러네요. 미국이 좋으면 한국을 사야 되는. 그러네요. 우리나라 좀 이상한 나라예요. 아이러니하네요. 예, 왜냐하면 뭐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한 40~50% 되는. 그러니까 도시 국가도 아닌 이런 멀쩡한 육지를 갖고 있는 큰 인구 5천만짜리 나라가 이렇게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는 거의 없거든요. 네덜란드 정도인데 어허. 네덜란드는 그 로테르담이라는 무역항을 갖고 있어서
중개무역하는 나라라 그런 거라 사실 한국이 세계 주요국들 중에서 가장 수출 비중이 높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 수출의 1위 품목이 반도체, 2위가 석유화학 제품들, 3위가 이제 이건 매년 바뀌긴 하는데 대체로 조선, 4위가 자동차, 기계 뭐 이런 쪽으로 쭉 내려가거든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 품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타는. 그러네요. 굴뚝주의. 굴뚝주면서도 가격 변동이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조선 그러면 막 선가가 춤을 추잖아요. 이제는 뭐 급등하고 있는 걸 느끼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 석유 회사들 정제 마진 이런 거 보면 한 2년 전, 3년 전에 저 회사들 저 살아나겠나 싶을 정도로 맞아요. 정제 마진 네. 안 좋았는데 요즘 뭐 표정 관리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너무 잘 번다 그러면 주변에서 또 뭐야 좀 같이 좀 힘들 때는 절대 네. 도와주지 않으면서 잘 벌 때만 또 말이 나오는 게 세상 일이잖아요. 그래서 표정 관리하고 있는 산업들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제일 좋은 지표는 소매 판매. 왜냐면 이게 그 명목 기준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네. 가격이 반영된 물가가 반영된 지표. 그러니까 이번 12월 달 통계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아시겠죠?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인데 네. 7% 올랐는데 마이너스가 났다. 이건 Q가 엄청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이 엄청 줄어든. 그래서 연말에 미국의 소비 시장 분위기가 싸했던 거죠. 그러니 우리나라 시장이 좋을 수가 없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은 또 미국의 소매 판매에 대해서 한 3달 정도 후행하거든요. 뒤늦게 움직여요. 왜냐하면 이 선적하고 보내고 주문받고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거든요. 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일단 2022년 상반기 한국 수출은 지난해 상반기가 너무너무 좋았던 기저 효과도 있고 지난 연말 미국 쪽 소비 시장이 별로 안 좋았던 거에 따른 충격들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달러가 편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달러를 끝까지 그렇게 들고 있다가 1200원 넘는 거 보고 그래 리밸런싱 100% 다는 안 하고 약간만 리밸런싱 한 게 미국 쪽 자산이 더 매력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박사님도 책에 써주셨지만 이런 지표들을 근거로 해서 조합해서 판단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 또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NAHB 주택시장 지수라고 있는데요. 전미 주택 건설업협회, 우리로 이야기하면 건설업협회죠. 저는 소매 판매나 NAHB 주택시장 지수처럼 팔팔 살아뛰는 그리고 요 데이터들은 전부 다 물가가 반영돼 있는 이런 지표들이 우리들 투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지표들이라서 네. 근데 이제 둘 다 지금 별로 안 좋아서 작년 네. 가을부터 어떤 모델로 봐도 달러가 더 매력이 있어요 쪽으로 갔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사실 우리는 빌빌거리고 그럴 줄은 몰랐어요. 네. 세 번째가 ISM 가격 지수. 이 가격 지수는 뭐냐 하면 매월 첫날 나와요. 매월 첫날. 그러니까 요 세 지표가 전부 10일 안쪽에 다 나오는 월 초에 다 나오는. 그래서 스위칭 전략은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신속한 지표라는 점에서 이게 굉장히 또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격 지수도 역시 지난해 12월 통계가 올해 1월 초에 나왔는데 역시 폭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격 지수의 폭락은 좋은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경제로 보면 앞으로 물가가 오르는 상승 탄력이 둔화될 거예요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인데 네. 근데 안타깝게도 미국의 가격 지수가 한국 기업 이익에 선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물가가 오르고 제품 가격이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수출이 잘 되는 아까 이야기했던 굴뚝주들 때문에 네네네. 그런 나라인데 미국의 그 가격 지수가 하락세로 돌아설 때는 그 뒤에 우리 한국 기업들의 이익도 둔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아까 제가 가을에는 오히려 성장주가 다시 한번 왜냐하면 전부 기업 이익이 다 좋아질 때는 같이 준대 전부 이제 기업들 이익이 다시 이제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뭐랄까요 좀 이익이 빡빡 나와주는 네. 막 시원하게 이익이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이 다시 드물어질 때는 성장주로 다시 갈 수도 있어서 그거 때문에 저는 이제 열어두는 거죠. 그렇죠. 지금부터 뭐 한 3달 정도 매매 전략 그러면 저는 여전히 같이 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가을쯤 되면 세상이 또 달라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홍 박사 올해는 가치주 좋다 그랬는데 왜 바뀌었어요 그러시면 여건이 달라지면 경제 지표가 바뀌면 저희 전망도 바뀝니다라는 그런 약간 비겁한 변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분위기가 금방 변하니까요. 맞습니다. 네. 박사님 전략 중에 제가 가장 도움 많이 받고 있었던 게 자산 배분 전략 중에 상관관계. 맞습니다. 네, 이렇게 약간 배분할 때 뭔가 반대로 움직이는 짝을 네. 찾아라. 저는 이게 예전부터 마음 편하거든요. 네, 마음이 편해가지고. 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한국 주식을 100억을 시드머니 가지고 투자한다 그러는데 네. 한 60억 정도 한국 주식 투자하고 40억 정도를 미국 달러의 국채나 모기지 채권이나 이런 채권 종류에다가 투자를 해놓으면 지난 한 1년 기준뿐만 아니라 한 40년 동안에 마이너스 성과가 난 게 한 2번, 3번밖에 안 날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편한 투자가 돼요. 이게 왜 마음이 편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100억을 투자하는 우리 꿈은 크니까 네, 크게. 해서 한국 주식 60억 투자해놨는데 아이고 뭐 좀 안 좋은 장을 만나서 50억이 돼버렸네요. 네네네. 그러면 미국 달러 자산에 투자해 놓은 거에서는 40억이 한 45억 됐을 거라는 거예요. 올라있다. 예, 그렇죠. 이제 그러면 45억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5억을 또 팔아서
폭락한 한국 주식을 내가 지금 투자하는 회사는 좋은 회사를 투자하고 있을 테니까 네네네. 여기다 물타기를 해주는 거죠. 여기 또 반대로 2020년 같은 장을 만나면 지금 현재 6대 4로 우리가 투자하니까 이게 60대 40을 투자해놨는데 한국 주식은 100억이 되고 이게 너무 기분 좋다. 그죠? 네, 그렇죠. 한국 주식 100억이 되고 미국 국채 투자해놓은 건 40억이 30억 쭈그러들 수도 있죠. 그러면 또 미국 국채를 40%를 맞추기 위해서 그 비율대로 또 한 20억 정도 한국 주식 팔아서 미국 국채 사주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장기적으로 계속 저평가된 자산에 대한 물타기 저가 매수가 계속 반복되면 이게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이게 계단식으로 자산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시장에 두 자산 중에 하나만 패닉이 나도 저는 돈을 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만 스위칭을 해주면 이거 굉장히 좋아지는 게 왜 이러냐면 이 둘이 반대로 가니까 주식 채권 반대죠, 원화 달러 반대죠. 이 둘이 반대가 얽혀 있으니까 한국 주식 좋으면 미국 국채 안 좋고 미국 국채 좋으면 한국 주식 안 좋고 이런 식으로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소처럼 움직이는. 근데 둘 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니까 장기적으로 폭락할 때 물타기 하면 된다는 거 알지만 대부분 올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타기 할 돈이 없어서 물타기를 못 하잖아요. 네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끈하진 않지만 이게 자산이 어디가 폭락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핵심은 결국은 반대로 움직이면서 네, 그게 짝이 몇 개 있어요. 네. 한국 주식이랑 미국 국채가 제일 반대로 움직이고 또 내 재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이야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을 하셔야 돼요. 특히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또 주식이랑 부동산이 또 반대로 가고 네. 미국 주식과 한국 자산의 또 환이 또 반대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역사상 최악의 시기가 두 번 있었는데 지난 35년 동안 두 번의 부동산 시장에 약세장이 있었는데 네. 그게 97년 외환위기 그리고 2013년 하우스푸어 사태거든요. 이 두 번이 지난 거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대박 났던 해들이에요. 특히 2013년 미국 주식이 정말 좋았죠. 그 길고 긴 10년 장타의 시작이 11년, 12년 좀 비리비리하다 13, 14부터 날아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미국 주식 사신 분들은 정말 한 재산 일구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한국 부동산이 그 하우스푸어 사태라고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가 3년 연속 빠지는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빠졌고요. 그런 시기들을 우리는 미국 달러 자산 그러니까 내 재산이 100억이다. 네. 그러면 한국 부동산 내가 저기 아리팍도 한 두 채 갖고 있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한 80억 한국 부동산 하고 있다면 20억 정도는 그 정도는 예 미국의 배당 귀족들도 좀 사고 또 QQQ도 좀 사고 네. 뭐 SPY도 좀 사고 이래 놓으면 이게 뭐 그 중에 하나는 터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억지로 현금을 들고 있지 않아도 자산 배분이 알아서 되니까. 그리고 또 아까 뭐 음. 배당 귀족주나 또 VNQ 같은 리츠 같은 거 해놓으면 그것도 분배금이 그렇죠. 배당이 짝짝 나오니까 네. 좀 힘들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현금 인출하셔서 또 생활비 쓰셔도 네. 되고 뭐 5억이다 그러면 4억은 한국의 아파트 1억은 미국 주식 하면 달러 되는 3억이다 그래도 얼마든지 가능한 자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다 자산 배분의 방법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네. 한번 해보시면 이게 처음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다 오늘 뭐 그래 집에 모두 다 해놨는데 빚까지 져서 사실 나는 레버리지까지 하면 부동산에 대한 노출 비중이 130%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많죠. 그런 분들 입장에서 돈을 모으기 용도로 이제 빚을 갚을 용도로 돈을 모으시는 분들은 좀 미국 주식이나 채권 쪽에 분산해서 좀 해놓으면 그것도 이자 나오니까. 그런 상품들도 잘 만들 수가 있으니까 양쪽 다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투자의 기법들이 아니냐. 그래서 상환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실 때 미국 달러 주식으로 부채를 상환할 돈을 모아 나가는 것도 네, 그것도 방법이 그렇게 되겠죠. 나쁜 네. 수단은 아니지 않냐.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꼭 말씀하신 몇 억, 뭐 몇십억 있어야만 자산 배분을 하는 게 아니고 몇천, 몇백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루라도 빨리 자산 배분을 경험을 해봐야 그럼요. 네. 그 재테크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이게 다음 책 주제인데 네. 그래서 오늘 뭐 서봉님 네. 앞에서 풀자면 투자의 3요소는 첫 번째 원금. 적으면 적은 대로 방법이 있고 많으면 많은 대로 방법이 있고 당연히 투자 원금이 많을수록 부자가 되기에는 더 높다.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그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는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게 두 번째가 뭐냐면 수익률. 이 수익률은 뭐냐면 평균 수익률이 아니고요. 복리 수익률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이 쓰는 가정인데 1,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 투자하자마자 이러면 안 되는데 500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년에 열심히 버텨서 다시 1,000만 원 됐다. 수익률 100%죠. 자, 그러면 2년 동안의 수익률 평균은 마이너스 50 플러스 100%니까 플러스 25%가 2년 평균 수익률처럼 보이죠. 근데 그거는 원금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잘 나오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평균 수익률에 현혹되면 안 되고요. 함정이네요. 중요한 건 뭐냐면 원금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불어나느냐. 그러니까 안 깨먹고 불어나느냐가 핵심이네요. 이 돈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복리 수익률. 아까 보여드린 스위칭 전략이라든가 혹은 자산 배분 전략들은 이 다 복리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그러네요.
안 깨먹으면서 그렇죠. 늘리기 위한 방법이네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기간.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이 포지션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에 불을 이루는 비결이 달려있죠. 왜냐하면 안만 좋은 미국 시장도 10년에 2년은 마이너스 성과가 나거든요. 네.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10년에 2년 그리고 10년에 한 번 정도는 최대 손실이 마이너스 20%까지도 장중에 가거든요. 고점 대비 손실률이 마이너스 20%. 그게 20년에도 한 두 번, 10년에 한 번 정도는 오는 그런 시기들이 이번에는 최근에 자주 있었던 거죠. 네. 그만큼 위험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전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잠깐 손실 났다고 해서 바로 손절 치면 복구를 못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 손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무리 내가 투자하는 이 전략이 매력 있고 내가 이 전략에서 돈을 벌 자신이 있다 해도 일부는 조금 여유 현금이든 아까 말씀드린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을 배분을 해놓으면 물타기를 함으로써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투자의 원금이 적다, 부자 되기 힘들어요. 동의. 그러나 우리한테는 시간과 좋은 전략이라는 무기가 있다면 또 원금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거든요. 저축으로 원금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축으로 원금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주식 투자에서나 채권 투자에서나 뭐 부동산 투자에서나 다 마찬가지인데 내가 마음대로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는 게 이렇게 어렵다라는 건 인정하지만 결국 우리가 가장 투자에서 확실한 건 뭐냐면 그래 근데 나는 저축해서 물탈 수 있어 라면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의 소비를 잘 통제하느냐 또는 짠순이로 사느냐 방어하느냐 이게 저는 핵심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책과 함께 소목님 채널에 계시는 구독자분들한테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제가 너무 기쁘고요. 항상 또 책을 쓰고 나면 이 마음이 불안불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책의 내용에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이 책이 또 독자들한테 사랑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이건 또 많은 부분 운에 달린 건데 그 운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열심히 또 홍보를 하러 다녀야 되는데 그래도 이 소목님처럼 이렇게 진지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구독자가 많은 그런 채널에서 홍보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꿀팁들 중에 한두 개만 잘 소화하셔도 저는 충분히 투자의 성과를 개선시키는데 또 그리고 어려운 장이 왔었을 때 버틸 수 있는 근육, 이 투자의 근육을 만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재밌게 읽었거든요. 진짜 매번 느끼는 거지만 박사님이 쉽게 이 어려운 내용을 이렇게 쉽게 써주실 수 있다는 게 그저 감사할 따름이고요. 독자분들도 말씀하셨던 어려워 보이는 지표들 있잖아요. 소매 지표니 이거 되게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픈 지표를 어떻게 내 실제 포트폴리오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가 되게 명확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3개월 이런 기간 보는 팁도 들어있고 어디서 어떤 자료를 보는지 다 있으니까요. 책도 한번 보시고 박사님 유튜브도 있고 블로그도 있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